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헌패랭이와 새패랭이. 옛날 어느 개천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헌패랭이고 동생은 새패랭이였어요. 둘은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였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죠. 새패랭이는 마음이 참 착하고 부지런한데 헌패랭이는 아주 게으르고 심술 맞았거든요. 새패랭이가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오면 헌패랭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 쿨쿨 잠만 자다가 동생이 얻어온 밥을 날름날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형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패랭이가 이웃마을로 동냥을 갔다 오다 어느 산모퉁이에서 돈 꾸러미를 주었어요. 새패랭이는 돈 꾸러미를 들고 얼른 헌패랭이한테 달려갔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돈꾸러미를 주었지 뭐예요. 뭐 돈을 어디 이리 줘봐. 헌패랭이가 뺐다시피 받아들고 보니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헌패랭이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새패랭이 놈에게 이 돈을 뺏어서 혼자 어디 먼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헌패랭이는 느닷없이 잿가루를 한 줌 집어 새패랭이 눈에 확 뿌리고는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새패랭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한 재가 한 줌이나 눈 속에 들어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어요. 아이고 형님 어디로 갔소? 새패랭이는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헌패랭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헌패랭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새패랭이는 목이 쉬도록 형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러는 동안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 으슬으슬 춥지 뭐예요. 어디 가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낸 데가 어느 산속 다 무너져가는 빈집이었습니다. 새패랭이는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해졌죠. 누가 막 떠들면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게 틀림없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깨비 집이었구나. 새패랭이는 얼른 대들보이로 기어올라갔어요.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빙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패랭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란 것들은 참 어리석기도 하지. 왜? 저 아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형제 있잖아. 그 중에 형대는 헌패랭이란 녀석이 동생이 주워온 돈을 빼앗은 다음 눈까지 멀게 해놓고 달아났거든. 그런데 달아나다가 산도적을 만났어.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돈대로 죄 빼앗겼는데 헌패랭이 녀석은 그리 될 줄도 모르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 어리석고 말고. 맞다 맞아. 그런데 그 불쌍한 동생 눈은 어찌한담?
어찌하긴 요 윗골짝 옹달샘의 약수물로 씻으면 싹 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나도 한마디 하자. 뭔데? 사람 어리석은 이야기. 또 누가? 산 너머 전석군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야. 며칠 전에 그 딸이 밤에 뒷간 가기가 싫어서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놓았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 그런 것이었거든.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걸. 에잉,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술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맞아. 사람 어리석은 얘기라면 나도 할 거 있다. 잉, 또 무슨 얘긴데? 저 아래 동네 사람들 말이야. 그 동네들의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방 한가운데 서 있는 돌부처 밑에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그래. 금덩이가 물기를 꽉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 누가 그걸 파내기만 하면 금덩이도 없고 물도 펑펑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어리석고 말고. 새페랭이는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어서 새벽닭이 울기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새페랭이는 더듬더듬 옹달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윗골짜기에 이르니 과연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시원한 약순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얼른 물을 떠서 눈을 씻자 눈이 번쩍 뜨였죠. 와, 좀 신기하네. 새페랭이는 하도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새페랭이가 문을 두드리니 김부자가 나와서 마구 소리를 질렀죠.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 동양 못 주니 썩 가거라. 새페랭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동냥하러 온 게 아니라 걱정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라오. 그러니까 김부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좋다, 고쳐보거라.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새페랭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새페랭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풀풀 풍겼죠.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새페랭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땅 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 지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김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렇게 해서 새페랭이는 김부자네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새페랭이는 그 다음날 아랫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판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날 따라오시오. 새페랭이는 농부들을 데리고 들판 한가운데 돌 붙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농부들과 함께 돌부처를 밀어서 쓰러뜨렸죠.
과연 그 밑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있지 뭐예요. 그걸 통나무 지렛대를 써서 힘껏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어요. 농부들은 오랜만에 보는 물에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동네 들판에서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페랭이는 금덩이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페랭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함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바로 형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몹쓸 짓을 하고 달아난 형이었지만 마음 착한 새페랭이는 벌써 다 용서하고 난 뒤였어요. 이제 어떻게든 형을 찾아 함께 잘 살고픈 마음뿐이었죠. 형을 어떻게 찾는담? 새페랭이는 오랜 생각 끝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옳지. 거지 잔치를 벌이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새페랭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지 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야?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험페랭이는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죠. 새페랭이는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지저분한 거지 하나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걸어 들어왔죠. 새페랭이가 보니 틀림없는 험페랭이였어요. 산도적들한테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져 늦게 나타난 거였습니다. 형님, 어찌 이리 늦게 나타났소? 새페랭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험페랭이를 얼싸안았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새페랭이는 험페랭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험페랭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죠.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지난 일을 모두 잊었으니 우리 함께 삽시다. 그 말을 들은 험페랭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아우야,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네가 못된 나를 용서해주니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되련다. 그 뒤로 험페랭이는 영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도 게으름도 다 털어내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새페랭이와 험페랭이는 아주 우애 깊은 형제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에 커다란 혹이 달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았던 혹이 점점 자라서 이윽고 자루처럼 늘어져 버렸죠. 동네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혹부리 영감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지나가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헉부리 영감 지나간다. 한 아이가 소리치자 다른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혹부리 영감님, 혹이 무거워.
혹부리 영감님 허리가 굽었네. 혹부리 영감은 참다 못해 호통을 쳤어요. 이놈들! 아이들은 깔깔대며 달아났죠. 혹부리 영감은 속이 상했습니다. 이 혹만 아니면 걱정이 없겠는데 혹을 떼어버릴 방법은 없을까?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은 나무를 하려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할 때는 사람들을 안 만나서 좋아. 오늘은 산속 깊이 들어가 봐야지. 혹부리 영감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서 숲이 울창해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한숨을 쉬며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천천히 가야겠다. 나무를 하는 동안은 혹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놀림에 대해서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삭정이를 긁어 모으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나무도 지게가 넘칠 정도가 되었으니 그래 이제 슬슬 가봐야겠군.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산 중턱쯤 내려오자 벌써 해가 저물고 차차 추워졌어요. 이거 야단났군.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맞겠는걸. 혹부리 영감은 더욱 걸음을 빨리 했어요. 하지만 서둘러 걸었는데도 어느덧 사방이 캄캄해져 발밑이 안 보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듬거리며 산비탈을 내려오던 혹부리 영감은 다리가 아프고 지게를 진 어깨도 뻐근하여 길려 풀밭에 나무찜을 내려놓았어요. 어휴, 아무리 늦었어도 좀 쉬어가야겠다. 앉아서 쉬다 보니 몸이 점점 더 지쳐서 도무지 움직이기가 싫었어요. 산속에서 밤을 지낼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때였습니다. 부드덕! 밤새가 날아가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산속에 갇힌 혹부리 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하룻밤 지낼 집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멀리 저쪽에 희미하게 집 같은 것이 보였어요. 옳지, 저기 집이 있구나. 혹부리 영감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지게를 지고 그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가까이 다가간 혹부리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빈집이 분명했습니다. 그 집은 벽에 구멍이 나고 문짝도 떨어진 아주 낡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추운 데서 자는 것보다야 낫겠지. 혹부리 영감은 약간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한쪽이 내려앉고 방바닥도 해져서 너덜너덜거렸어요. 하지만 몹시 지친 혹부리 영감은 팔베개를 하고 누웠죠. 깊은 산속 외딴 집에 혼자 누워 있으려니 너무도 무서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이 가시게 노래나 부를까. 달이 떴네 달이 떴네 정산 위에 달이 떴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한참 노래를 부르자 무서운 생각이 없어졌어요. 혹부리 영감은
더욱 흥이 나서 목청껏 노래를 불러댔죠. 그때 방문 쪽에서 찬바람이 쏴 하고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뭘까?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본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도깨비들이 모여서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혹부리 영감은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렸지만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노래를 그치면 도깨비들이 문을 열고 덤벼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부리 영감의 노래에 맞추어 도깨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은 문을 확 열었어요. 영감님, 그렇게 듣기 좋은 노래는 처음 들어봤어. 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혹부리 영감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서 나오긴 입에서 나오지. 거짓말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 좋은 노래를 못 부르던데. 바른 대로 말해봐요. 난처해진 혹부리 영감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 이 혹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자. 도깨비들은 이 혹이 뭔지 모를 테니 이걸 노래가 가득 든 주머니라고 하면 속을 거야. 혹부리 영감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사실 내 노래는 이 혹처럼 생긴 노랫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노랫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노래가 나오지. 도깨비들은 그 말을 듣고 반색을 하며 혹부리 영감에게 그 혹을 팔라고 졸랐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어. 그 말을 들은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이건 노래가 든 주머니긴 하지만 내 얼굴에 딱 붙어 있어서 뗄 수가 없다오. 그건 염려 마시고 판다고만 하면 아프지 않게 감쪽같이 떼어주겠어. 자, 이 보물을 받으시오. 도깨비들은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하나 내놓았어요. 혹부리 영감은 그걸 보자 마음이 달라졌죠. 그럼 한번 어디 떼어 보시구려. 그러자 도깨비들은 우 달려들어 감쪽같이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야? 혹부리 영감은 얼떨떨하여 혹이 붙었던 자리를 다시 만져보았어요. 과연 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혹을 뗀 자리는 말짱하여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약속대로 이 보물자루는 여기에 두고 갑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은 가버리고 방 안엔 보물자루만 놓여 있었습니다. 골칫거리 혹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런 수지 맞았구나. 혹부리 영감은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어서 날이 밝아야 마을로 내려갈 텐데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라면 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구나.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오늘따라 날이 더디 밝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보물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와서 부인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혹부리 영감님 혹이 없어졌잖아. 게다가 보물까지 한 자루 가지고 와서 벼락부자가 된 것을 알자 더욱 놀랐어요. 정말 이상하지.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걸까?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곳저곳에 모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의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은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이 소문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죠. 여보 영감, 글쎄 이웃 마을에 사는 혹부리 영감이 하룻밤 사이에 혹을 떼고 벼락부자가 되었다는군요. 심술보 영감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복이 굴러 들어왔을까? 심술보 영감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자기 영감에게 권했어요. 영감이 한번 찾아가서 그 영감에게 물어보구려. 그래서 심술보 영감은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을 찾아갔죠. 조용히 가서 물어보면 설마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심술보 혹부리 영감이 물었죠. 대체 어떻게 해서 혹도 없어지고 부자가 되었는지 좀 가르쳐주게. 혹부리 영감은 난처한 듯 망설였습니다. 글쎄 그게... 자네도 혹을 달고 다녔으니 그 괴로움을 잘 알지 않나? 자, 어서 말해보게. 마침내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을 만나 혹을 떼고 보물을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었군. 가르쳐줘서 고맙네.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빈집으로 가는 일만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아니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나무하러 간다네. 생전 안 하시던 나무를 하러 가신다니 웬일이십니까? 그 영감님은 집안 형편이 좋아 손수 나무를 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이 뭐 정해져 있는가? 뭐 그야 그렇지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발걸음도 가볍게 산길을 올라갔어요. 새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아주 즐겁게 들렸죠. 아이고 멀기도 하다.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거야? 벌써 해가 중천에 왔는데도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이 말한 빈집이 안 보였어요. 아유 잠시 쉬었다 가자.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내려놓고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름드리 나무와 바위뿐이었어요. 심술보 영감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죠. 마침내 멀리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들을 만났다던 빈집이 보였습니다. 벽이 뚫리고 문짝이 덜컹거리는 걸 보니 바로 저 집이군. 심술보 영감은 그 근처에서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어두워졌는걸. 어서 서둘러 그 집으로 가보자.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빈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빈지게로 가도 어깨가 결리고 다리가 아픈데 그 영감은 나무를 한 짐 지고 갔다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다리를 질질 끌며 마침내 빈집에 이르렀어요. 도깨비가 나오고도 남게 생겼군. 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릴까? 이거 원 무시무시해서.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집안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지. 에이, 들어가 보자.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은 다 무너지고 천장에는 여기저기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심술보 영감은 혹시 도깨비가 벌써 와 있는 건 아닌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도깨비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노래를 해볼까? 심술보 영감은 무서운 생각을 잊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흔들며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밖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왔구나. 도깨비들이 잘 듣게 더 크게 부르자.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한층 더 목청을 돋우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젠 무서운 마음도 사라져버렸죠. 어떻게 하면 도깨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얼굴에 혹을 떼고 보물을 얻어가지고 갈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기다려볼까?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그치고 바깥의 동정을 살폈죠.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두목처럼 보이는 도깨비 하나가 집이 무너질 듯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겁이 나서 뒤로 물러 앉았죠. 너도 노래를 발러 왔느냐? 도깨비 두목이 다시 성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심술보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노래 주머니를 사신다고 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목 도깨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한 번 속은 것도 분한데 2번씩이나 속을 줄 아느냐? 심술보 혹부리 영감은 비로소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기에 보물을 잔뜩 주고 샀더니 노래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심술보 영감은 벌벌 떨며 엎드려 빌었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얘들아, 그 주머니 어디 있느냐? 도깨비 두목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검붉은 주머니 같은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의 혹이었어요. 두목 도깨비는 그 혹을 심술보 혹부리 영감의 한쪽 볼에 철썩 갖다 붙였어요. 어이구, 심술보 영감은 양쪽 볼에 혹이 달린 쌍 혹부리가 되었어요. 아이고, 괜한 욕심을 부려 혹이 2개가 되었네. 도깨비들은 크게 웃으며 사라지고 혹 때려다 남의 혹까지 붙인 영감님은 울며 불며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황소와 도깨비. 어느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장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모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죠. 보통 땐 빈둥빈둥 놀고 지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나무를 해서 팔러 나갔어요. 돌쇠에게는 무척 아끼는 황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재산을 몽땅 털어서 산 황소였죠. 황소는 아직 어렸지만 키가 크고 튼튼했습니다.
황소가 긴 꼬리를 양옆으로 흔들며 나무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훌륭해 보였죠. 어느 겨울날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벼랑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희뜩희뜩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했죠. 돌쇠는 황소가 눈을 맞을까봐 잠시 주막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다행히 눈은 금방 그쳤어요. 돌쇠는 황소를 끌고 급히 길을 떠났죠. 그런데 날이 흐려서인지 반도 못 와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야단났구나.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그렇지만 할 수 있나? 자, 어서 가자. 돌쇠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황소도 딸랑딸랑 뚜벅뚜벅 걸음을 빨리 했죠. 얼마쯤 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놈이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녀석은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굴에 기름한 팔다리를 가졌고 까뭇까뭇한 살결과 우뚝 솟은 귀에 작은 꼬리까지 달려서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죠. 대체 넌 누구냐? 돌쇠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제 이름은 산오뚜기예요. 뭐? 산오뚜기? 거짓말 말어, 요놈아. 너 요놈 도깨비 새끼지? 돌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정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오뚜기라고도 해요.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그런데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새끼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일주일 전 새끼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과 함께 동네로 놀러 나왔죠. 그리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만 동네 사냥개한테 붙들려 꼬리를 물리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동무들과도 헤어져서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도깨비에게 꼬리는 아주 소중한 거였어요. 꼬리가 없으면 재주를 부릴 수도 집에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날씨까지 추워 상처난 꼬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숲속에 있다가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끼 도깨비는 두 손 모아 빌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꼬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몸은 바짝 말라 있었죠. 아무리 도깨비 새끼지만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꼭 2달 동안만 이 황소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달이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상처도 나을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신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 도깨비를 넣으려니. 하지만 거절하면 새끼 도깨비는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또 소를 지금보다 10배나 힘세게 해준다니 해로운 일은 아닌 듯했죠. 생각다 못해 돌쇠는 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떡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어요. 소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죠. 그래, 좋다. 꼭 2달 동안만이다. 새끼 도깨비는 좋아 펄펄 뛰면서 고맙다고 하더니 깡충 뛰어서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황소의 힘이 10배나 세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장터를
나무를 가득 찌고도 하루에 3번씩이나 왕래했죠. 돌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새로 달구지를 하나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 돌쇠는 하늘에라도 오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전보다도 훨씬 더 소를 소중히 여겼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황소를 보고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소의 힘이 어떻게 세졌는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팔라고까지 했죠. 그럴 적마다 돌쇠는 딸랑딸랑 이려이려 신이 나서 소를 몰았습니다. 게으름뱅이 돌쇠였지만 힘센 황소를 데리고 다니는 재미에 열심히 나무를 팔러 다녔죠.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이러는 사이 어느덧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자꾸 소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커다란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약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뱃속에 있는 도깨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꼭 2달 동안이라고 약속했으니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죠. 며칠 지나면 무슨 결말이 나겠지. 죽을 걸 살려줬는데 설마 나쁜 짓이 할까? 돌쇠는 약속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외양간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났죠. 돌쇠는 누가 소를 훔쳐가는 줄 알고 허둥지둥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이게 웬일이야? 황소가 이를 악물고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날뛰고 있었어요. 돌쇠는 황소 고삐를 붙잡고 늘어졌죠. 하지만 황소는 좀처럼 진정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돌쇠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어디선가 또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황소 입에서 나는 것 같았죠. 돌쇠는 소입 가까이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 모르겠어요. 너 도깨비 새끼로구나. 아니 왜 그 여태 그 속에 있니? 얼른 나오지 않고. 그랬더니 새끼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매일 누워서 아저씨가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쪘나 봐요. 소 모가지가 좁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돌쇠는 황소가 불쌍해서 그만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때 새끼 도깨비가 말했죠. 좋은 수가 있어요. 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세요.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할 때 제가 얼른 밖으로 나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속에서 살거나 백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소의 힘을 100배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품을 하게 할 테니 기다려라.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소가 하품을 하는지 돌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구멍에다 막대기도 꽂아보고 간지려도 보고 콧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했죠. 하지만 소는 한두 번 재채기를 했을 뿐이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새끼 도깨비가 자꾸 자라서 황소의 배가 터지고 말 거예요. 생각다 못해 돌쇠는 동네로 뛰어내려갔죠. 어떡하면 소가 하품을 하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돌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고 뭐든지 잘 안다는 노인조차 아무런 대답을 못했죠. 실망한 돌쇠는 꼼짝 않고 외양간 앞에 앉아 황소만 쳐다보았습니다.
공연히 그놈에게 속아서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황소도 자기의 신세를 깨달았는지 슬픈 표정으로 돌쇠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피곤하고 졸렸던지 돌쇠가 하품을 하였습니다. 그때입니다. 돌쇠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 황소가 따라서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옳지 됐다. 돌쇠가 껑충껑충 뛰며 조아라 손뼉을 칠 때였어요. 벌어진 황소 입으로 통통이 살찐 새끼 도깨비가 깡충 뛰어나왔죠. 돌쇠 아저씨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아저씨 소를 지금보다 100배 더 힘세게 해드릴게요. 새끼 도깨비는 돌쇠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꼬리를 휘저으며 두어 번 제주를 넘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돌쇠는 이태껏 일이 꿈인지 정말인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 훌쭉해진 황소의 배를 보고 나서야 하하하 큰 소리로 웃었죠. 돌쇠는 100배나 힘이 세진 소를 보며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해. 라고 중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효녀 지은. 신라 서라벌에는 분황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 연권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죠. 지은은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해 온 마을 안에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지은이는 마음씨가 꼭 천사 같구나. 영건이 저 사람 살림은 가난해도 딸 하나는 참 잘 두었지. 그 효심을 보면 하늘이 내린 딸이야. 열아들 부럽지 않지 뭐. 우리 마을에 복일세.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은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 지은과 어머니만 남겨둔 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버지.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지은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눈을 감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거죠. 지은과 어머니는 이제 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어요. 지은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이구, 어린 것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군. 지 아버지만 살아있어서도 저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헐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단 말이야. 효녀 중에 효녀지. 마을 사람들은 지은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은도 32살이 되었어요. 그래도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죠. 아이고, 네가 시집 가는 걸 보아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어머니는 딸이 시집갈 나이를 넘기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은은 시집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늙으신 어머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생각에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죠. 어느 날은 품을 팔기도 하고 일감이 없는 날은 동량을 해서라도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품을 팔러 다니고 동량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죠. 이제 어떻게 하나. 품팔이와 동량만으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죠. 난 불효자식이야. 어머니께 좋은 음식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다니.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지은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사정은 딱하다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저를 종으로 써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지은이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결국 지은은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쌀을 10여 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면 지은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몸은 예전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지은이 부잣집 종이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죽은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원통해야 할지. 그나저나 지은이 어머니는 이를 알고 있나? 모를 테지. 지은이 어머니가 밥을 굶으면 굶었지. 자기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들여보낼 사람인가? 맞네, 맞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지은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은 달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밥을 먹어도 맛이 전과 같지 않고 속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지은은 너무 놀라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얘야,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게다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쌀밥은 웬 것이냐? 어찌해야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네가 나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지은도 어머니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슬피 웃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은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효성스러운 딸이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도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때 효종이라는 인정 많은 화랑이 길을 지나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지은의 딱한 사연을 들었어요. 효종은 곧바로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지은이라는 효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게 효성스러운 딸이 있었더냐? 칭찬할 만한 일이로구나. 그 가난한 여인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 여인과 어머니에게 곡식과 옷감을 보내주도록 해라. 효종은 곧 벼 백석과 옷가지들을 실어 지은의 집으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잣집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 지은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화랑들도 벼 한 석씩을 모아서 지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곧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허허,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었단 말이냐? 그 여인에게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부역을 모두 면제해 주도록 하시오.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곡식이 갑자기 많아지면 혹시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훔쳐갈 것을 걱정해 군사들을 보내 번갈아 지키게 했답니다. 또한 왕은 지은이 효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답니다.